주말인데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신다고. 네, 고생이 많습니다. 자, 292페이지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 자, 일단 이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거기 줄 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비할인 어림셈법은요,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여러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처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보유와 처분을 모두 고려하잖아요. 근데 얘는 처분을 고려 안 해요. 네, 그런 것들만 그런 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림셈법에 의한 승수와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어림셈법은 승수법이 있고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표에 보시면 승수법, 수익률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표가 있죠?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암기. 그럼 이걸 암기를 할 때 제가 뭐 외우는 건 제가 어떻게 대신 외워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외우는데 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자, 그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 승수가 쫙 있잖아요. 이 승수들은 승수 앞에 있는 말들이 분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총소득 승수니까 총소득이 분모로 가고 있죠.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이 분모로 가죠. 세전연금수지 승수는 또 분모가 뭐예요? 세전연금수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우리가 승수에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전연금수지 승수다. 세전연금수지 승수. 그럼 이거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이게 분모라 그랬으니까 분모가 세전연금수지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자가 문제잖아요. 분자가, 그죠? 근데 제가 전에 영업현금 흐름할 때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이익과 관계있다 그랬고,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지분투자이익과 관계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분투자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관계되는 걸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세전연금수지 성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순소득 성수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순영업소득이겠다, 그죠? 성수 앞에 게 분모로 오니까. 그럼 순영업소득이니까 이제 분자는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인데 뭐가 와야 된다? 총투자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순소득 성수라고 그랬는데 여기 총투자액이 아니고 만약에 지분투자액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은 안 어울려요.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일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과 같이 있어야 돼. 딴 애와 같이 있으면 안 돼.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지분투자액과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성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률법인 거야. 수익률법은 이름 자체가 뭔가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수익률법은 일단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총소득 성수의 역수가 뭐고 순소득 성수의 역수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역수의 이름을 알아놔야 돼. 그럼 식은요? 식은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성수를 거꾸로 뒤집은 역수가 수익률법이기 때문에 성수를 알면 수익률법 식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면은 세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가 뭐냐고요, 이걸 모르면, 이름을 모르면 안 되지. 그럼 세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가 뭡니까? 지금 지분 배당률이죠. 맞아요? 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이름을 알면 역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걸 뒤집으면 되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연금수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외워라. 그건 이건 방법이고 어찌됐든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외우고 4월 달에 만나요. 아시겠죠? 이거는 4월 좀 해야 되니까 또.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성수법,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뒤에 보세요. 성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줄 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게 줄 칩니다. 자,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유리하죠. 근데 수익률과 성수는 역수니까 성수는 작을수록 유리해요. 그리고 그 밑에 표에 보면 순소득 성수 밑에 괄호에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보이세요? 네, 그 줄치고 그게 별표입니다.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이세요? 표에 동그라미 2번에 순소득 성수 밑에 거기다가 줄치고 별표.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만약에 2다. 그 말은 자본 회수 기간이 2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요. 자, 이제 295페이지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 자, 이 비율 분석법에서는 비율이 3개가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게 대부 비율입니다. 대부 비율. 자, 대부 비율은, 자, 이게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라고 그래 볼게요. 부동산 가치가 10억이에요. 자, 근데 이 부동산은 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10억 부동산에는 부채가 지금 6억이 있어요, 안에. 이 부동산 살 때 6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그럼 내 돈은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이다. 그럼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 부채를 나타내요.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부채를 대부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자,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건물이 이렇게 10억 있으면, 이게 10억이면, 이 안에 부채가 얼마라고? 6억. 부채가 6억이라고요. 그럼 자본이 얼마입니까? 4억. 그러면 대부 비율이라는 건 전체 부동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말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가치가 10억이고, 부채가 6억이니까 60%죠? 맞아요?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말이 많아.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LTV 이렇게 표현합니다. LTV. 대부 비율 아시겠죠? 자, 그럼 책의 밑에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대부 비율은 줄칩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맞아요? 이거 1년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이 비율 분석법에서는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 읽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대부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맞아요? 자, 만약에 이게 건물이 10억짜리인데 12억 대출해 줄 리가 없죠.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하지 않아.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줄칩니다, 이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만약 이 건물이 만약에 5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10억 하던 건물이. 그러면 이제 대부 비율이 5억 분의 6억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가치가 하락해 버리면. 그러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거 딱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나온 김에 자기 자본 비율도 좀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제가 지금 이 경우는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10억인데 부채가 6억, 자본이 4억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적어도 바꿔서 적는 게 더 좋겠다. 내가 보니까. 자본이 4억, 부채가 6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기 자본 비율.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은 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가치분의
네,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라 그래도 되고 지분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부동산 가치가 10억인데 자본이 4억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40%네요. 40%. 그렇죠? 이걸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지분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대부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하고 합치면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되죠. 100%는 1입니다. 1.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29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거기 보시면 3번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은 1이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거기 줄 치시면 되겠어요. 1이 100%예요. 1이 100%예요. 자, 그래서 대부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봤다. 대부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뭔지 아시겠어요?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부채, 대부 비율. 전체 부동산에서 자본, 자기 자본 비율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동그라미 5번. 그게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네,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보다 좀 더 중요해. 그래서 부채 비율 그 별표 하세요. 자, 이제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본은 지분이라고도 그럽니다. 자본분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본에 대한 부채. 항상 읽는 건 기본이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부채 비율을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부채 비율을 물어볼 때 시험지에 자본분의 부채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글로 쭉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딱 이렇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분의 부채다.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고 대부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자본분의 부채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익성 지수할 때도 제가 읽는 법 중요하다 그랬죠. 잊어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읽는 법이 물어본다. 읽는 법을. 우리한테 뭐 부채 비율이 깊은 걸 물어볼 수가 없죠.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우리한테 무슨 이 재무 분석에서 큰 어려운 의미를 물어보겠습니까? 그럼 부채 비율이 뭡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고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달라요. 다르죠?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자본이 4억이잖아요. 4억. 부채가 6억이죠. 그러면 6 나누기 4하면 1.5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있잖아. 부채가요. 자본보다 1.5배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빚이 자본에 비해서 1.5배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부채 비율이 4야. 그 말은 부채가 자본에 비해서 4배나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네 돈에 비해서 네가 들어간 네 돈에 비해서 빚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를 잘 안 넘어가지만 부채 비율은 100%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내 돈보다 빚이 더 많으면 부채 비율은 100% 넘어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 돈하고 부채하고 똑같아. 내 돈 5억, 부채 5억이야.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1이죠. 그게 100%인 거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내 돈 반, 은행 돈 반. 이게 100%야. 그러면 이때부터 은행 빚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가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서 개념을 알아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요. 1.5는요. 150%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부채 비율에 또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외우려고 그러면 밑에 자본이니까 자기자본 비율이고 부채니까 대부 비율 이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런 식을 내가 왜 외우라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대부 비율이 80%일 때 대부 비율이 80%인 경우 부채 비율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식을. 그럼 대부 비율이 80%면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겠습니까? 20%죠. 두 개 합치면 100%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20%죠. 맞아요? 20%. 그러면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채 비율은 20%분의 80%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럼 4죠? 그러니까 400%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 식을 이용한. 근데 이 식이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 시험장 갔더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약간 편법이라기는 그렇지만 이 대부 비율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는 거죠. 대부 비율이 80%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건물이 지금 10억짜리 건물인데 10억짜리 건물인데 예를 드는 거야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야. 10억짜리 건물인데 대부 비율이 80%래. 그럼 부채가 얼마란 얘기야? 부채가 8억이란 얘기잖아요. 부채를 위에 적을게요. 부채가 8억이죠. 그럼 자기 자본은 얼마란 얘긴데? 2억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거는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 자본분의 부채니까 부채 비율이 2억분의 8억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2억분의 8억이다. 그럼 4 이렇게 나오죠. 400%. 이렇게 푸셔도 돼요. 내가 의미로 하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본다. 이것들은 이런 게 고수들이 하는 거지. 대부비율의 뜻을 아는 사람들. 대부비율의 80%가 뭔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잘 연습을 해보셔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 비율이 50%야. 대부 비율이 5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라고 할까? 100%. 그렇죠.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하고 다른데 같을 수가 없죠. 100%. 대부 비율이 50%라는 거는 내 돈과 부채가 반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니까 100% 1이 됩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는.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면 대부 비율이 50%,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 이렇게 다 왔다 갔다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자, 296페이지 보시면 여기 부채 감당률이라고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도 중요합니다. 지금 비율 분석부에서 대부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 이 부채 감당률은 이름 그대로 차입자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채를 감당한다는 거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아니고요. 상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업 현금 흐름할 때 순영업 소득이 있었잖아요. 순영업 소득 다음에 뭘 뺐더라? 부채 서비스액 빼죠.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영업 소득을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다음부터 이제 원리금을 빼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그걸 갚을 수 있겠느냐,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현금으로 순서죠. 순영업 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요? 원리금.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에는 이자가 포함이 되나요? 포함됩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순영업 소득도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도 1억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얼마가 되죠? 1이 되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1일 때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네요. 남는 건 없지만 갚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하다. 갚고도 남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맞아요? 정 안 되면 1보다 크다. 충분하다. 1보다 작아. 부족하다. 뭐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책을 보시면 296페이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이네요. 거기 끄트머리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줄딱 치고, 그리고 그 뒤에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다 줄 치시고요. 이렇게 순영업 소득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가라는 의미예요. 주택에서 순영업 소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요. 5번의 둘째 줄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줄 치시고, 그 밑에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줄친 것들은 별표 다 하세요.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나오면 일단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1보다 크다의 의미, 작다의 의미. 그리고 이 식은 항상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고, 항상 식은 기본이야. 그리고 부채 서비스에게는 이자가 제외다, 이자가 포함이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채무 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 비율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넘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론 오늘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300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메타인지 학습 체크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에서 못 풀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론 수업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문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운 내용들을 투자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복습하고 이걸 꼭 많이 봐야 돼. 시킨 대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3번에서 5번까지는 계속 이렇게 풀어보세요. 네, 지난주에 했던 것들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제 금융론 하겠습니다. 금융론. 문제 몇 개 안 되죠? 5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50개. 50개라도 꾸준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금융. 자, 부동산 금융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한 4문제에서 6문제가량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넘겼어. 여기 312.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기본적으로 4문제는 항상 보통 나와. 기본적으로 4문제는 나오고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 9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금융론은 앞으로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 금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해요. 금융은. 그러면 금융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313페이지 보세요. 여기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이라고 있습니까? 네, 거기 딱 네모하고 별표 한 3개 하세요.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옵니다, 얘는. 최근에도 거의 4, 5년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은 전에 제가 우리 입문과정일 때 그 현대차 정 대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다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시 그 예는 안 들고요. 그거 안 중요하거든. 몰라도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분금융입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회사 사장이야.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100% 지분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 자본금은 10억이야, 10억. 그럼 내가 내 돈 10억을 내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10억이 필요해. 10억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구해야 돼. 이게 금융이에요. 자금을 조달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구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가가지고 같이 좀 동업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 10억만. 그랬더니 이분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10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동업하자 그랬죠. 그래서 나도 우리 회사 자본 10억 갖고 있었잖아. 근데 이분이 10억 투자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자본이 20억이 돼. 부채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 자본. 자본이 이제 이 10억은 우리 회사 자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전에 내가 100%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도 50%, 이분도 50% 지분을 갖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이분한테 이자를 줘야 돼, 배당을 줘야 돼. 배당을 줘야 돼, 배당. 그리고 이분을 우리는 지분 투자자라고 불러. 지분 투자자.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럼 내가 이 회사 지분을 50% 갖고 있다는 걸 그러면 내가 뭐로 믿어요? 제가 주식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을 드렸다. 주식을 발행해 줬다. 자, 그래서 지분금융이란 주식을 발행하거나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는 주식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한명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지분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권. 그럼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는 주식을 발행을 못하니까 지분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분금융 보시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책에 보세요. 지분금융은 줄치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말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밑에 좀 보면은 지분권을 판매하여 이런 말 있을 거예요. 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고 돼 있죠. 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이자라고 돼 있습니까? 배당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배당.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전부 다 지분금융과 관계 있어요. 자, 그리고 지분금융이라고 파란색 글자, 우리 파란색 바탕에 지분금융이라고 제목 있죠? 네. 그 위에다가 지분투자자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투자자, 주식 발행, 지분권 판매, 자기 자본 조달, 배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분금융과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분금융 시험은 어디서 내냐면 그 밑에 1, 2, 3, 4, 5 보이세요? 거기서 내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건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시험은 이 지분금융의 종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맨 먼저 신디케이트라고 있죠? 줄치고요. 조인트 벤처 줄칩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주식 발행액 돼 있죠. 줄치고. 네 번째 공모에 한 증자. 그 공모에 한 증자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해요. 유상증자죠, 이게 유상증자. 자, 그리고 5번은 뭐 막 길어요. 맨 끝에만 펀드만 동그라미 한다. 펀드 했습니까? 그 5개는 기본으로 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왼쪽에 지분금융 그 이름 밑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파란색 바탕에 지분금융이란 글자 있잖아요. 그 옆에다 적으세요. 그 위에다 아래 적으세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지분금융은 잘못되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원금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식 사가지고 원금 손해볼 수 있잖아요. 펀드 가입했는데 원금 손해볼 수 있죠.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부채금융. 이 부채금융은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한테는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싫대. 10억 투자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간 거예요. 이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부채금융은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빌린다. 그럼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부채금융 그 글자 위에다가 저당 투자자 이렇게 적으세요. 저당 투자자. 빌리는 거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분한테 배당을 줘야 될까? 이자를 줘야 될까? 이자. 그럼 이분이 저한테 준 10억은 자본이 아니고 부채죠. 우리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아니 그 10억을 빌려는 주겠는데 뭘 믿고 빌려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장을 저당 잡혀 드릴게요.
그래서 저당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저당. 오케이? 그리고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채권을 줄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채금융 봅니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저당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 사채를 발행하여, 사채 그게 채권이에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사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채권을 발행하여 자기 자본 조달입니까? 타인 자본 조달입니까? 타인 자본 조달. 그리고 그 밑에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부채 금융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를 외우셔야 된다. 예를.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저당이란 말 있죠. 그죠? 저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돈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신탁금융이라고 있습니까? 네, 거기는 줄치고 별표입니다. 우리가 저당이라든지 담보 이런 말들 나오면 돈 빌린다는 뜻이죠. 근데 신탁금융에는 그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추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이에요. 신탁금융 돈 빌리는 거야. 신탁금융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신탁금융 옆에다가 담보신탁 이렇게 적으세요. 담보신탁 이렇게 적습니다. 담보 동그라미 딱 하고 돈 빌린다는 얘기지. 이 신탁금융 담보신탁은 제가 나중에 개발론에 가면 그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신탁금융.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 나오죠. 부채금융이죠. 자, 우리 그 밑에 MBS 줄치고 ABS 줄치고 MBS, ABS는 오늘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MBS, ABS는 오늘 할 거니까 그때 들으시면 돼요. 자,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입니다. 이 메자닌 금융은 그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혼합된 것을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거기 오른쪽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주식과 채권의 중간,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지분금융하고 주식은 지분금융이니까 채권은 부채금융이잖아요. 이 둘의 중간이라는 말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예가 한 6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줄치고 시험에 나왔었죠. 전환사채 줄치시고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후순위 채권이라고 후순위 대출이라고 보이세요? 후순위 대출 그래도 돼, 후순위 채권 그래도 돼. 이거 작년 문제고요. 자, 우선주 체크하세요. 제가 이게 뭔지는 11월 달 우리 입문과정 할 때 제가 이거 전환사채가 뭐고 설명드렸거든. 몰라도 돼. 전환사채가 뭔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 4개는 메자닌 금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그 주택금융이라고 나오죠. 주택금융. 이 주택금융은 그 밑에 주택소비금융이라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거기 네모. 여기 네모. 주택개발금융이라고 있습니다. 네모. 이 주택금융은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왠지 찝찝하다. 그래서 한번 봐두자 이 말이에요. 얘가 왠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 내 느낌상. 자, 그래서 주택소비금융이라는 거는요, 이 뜻부터가 주택을 소비가 뭐예요?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내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이 주택소비금융은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주택소비금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주택소비금융에서 주의할 부분이 한 2군데 돼요. 만약 시험에 주택소비금융이란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주의할 부분이 있다. 2군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소비금융은 줄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그거 안 중요하고 둘째 줄 볼게요. 줄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 동그라미 개량하고자 개량 동그라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줄치고요.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줄치세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럼 여기서 왜 제가 구입을 동그라미 하라 그랬냐면 이 주택소비금융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려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고치려고 개량하려고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거기가 중요해요. 그게 별표 두 개 딱 해. 주택소비금융은 만약에요 신용을 담보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X야.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뭐를 담보로 한다고? 주택을 담보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다 주택담보대출 적으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담보로 하여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부분을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걸 저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소비금융을 저당대부라고도 불러요. 그 저당대부라고 있습니까? 수요자 금융인지는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수요자 금융. 수요자 금융이 뭘까 그러면? 수요자 금융은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면 수요자 금융이야. 쉽게 얘기하면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면 수요자 금융이라고요. 그럼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돈 빌리고 다니잖아. 나는 수요자잖아요. 그게 수요자 금융인 거야. 그럼 막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은행으로 다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이건 무슨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 수요자 금융은 꼭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수요자면 수요자 금융인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공급자면 공급자 금융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위에 317페이지 주택개발금융 돼 있죠?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건설업자. 건설업자. 아까 우리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택개발금융은 건설업자니까 집을 지어주려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집 지어주려고. 그럼 이건 수요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이죠. 그럼 주택소비금융과 개발금융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을 건축대부라고도 그래요. 건축대부. 아까 주택소비금융은 저당대부. 얘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요, 물론 뭐 부동산도 부동산 아니라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거든. 땅을 사. 땅을 사가지고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1층을 올려. 그럼 1층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걸 또 담보로 돈을 또 빌려. 그 2층 올려. 또 이만큼을 담보로 또 빌려 3층 올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대부는 일시불로 대출됩니까? 단계별로 대출이 됩니까? 단계별 대출이 일어나죠. 뭐 그런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냥 지금은 주택개발금융은 건설회사가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대출받는 거다. 건축대부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우리 327페이지에 보시면 주택저당대출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여기 네모 딱 하고 여기도 네모 하시고요. 별표 3개 뭐 이상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네. 327.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금융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별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죠. 거기하고 여기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놔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할게요.